과연 MSCI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일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소장님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 MSCI 지수라는 게 뭐길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들썩들썩하는지 좀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죠. 예, MSCI 지수라는 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역시 설명 하나만 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이제 증시에서 나눌 때는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펀드를 여러분들이 가입하러 증권사나 은행에 가시면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펀드 아니면 선진국 펀드, 신흥국 펀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아시아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 선진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펀드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펀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펀드들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펀드가 나는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가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으로 삼는 게 MSCI 지수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번째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는 지수가 MSCI 지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는 자금들이 이 MSCI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결국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따라 지수가 움직일 때 그러한 종목들을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 사게 된다. 그러한 기준점으로서 MSCI 지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뉴스에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예. 들어는 보셨겠습니다만, 세계 경제에서 이 회사가 가진 위치나 의미가 크니까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지수도 그만큼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런 의미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 S&P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이게 지수를 얼마만큼 잘 정교하게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유명하고 거대해서가 아니라, 네.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지수가 이 신흥국 지수가 됐던 선진국 지수가 됐던 그만큼 글로벌 선진국 상황과 신흥국 상황을 잘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대변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대변을 잘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MSCI 지수라는 게 투자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예. 이 기업들이 편입되는 건 그만큼 이제 의미가 크다는 얘기겠고, 지금 그렇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얼마에 한 번씩 발표가 되나요? 예,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몇 가지 기준점들이 좀 있습니다. MSCI 지수 같은 경우 분기 편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편입이 있습니다. 일단 분기 편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과 8월에 분기 편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5월과 11월에는 반기 편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5, 8, 11 이렇게 1년에 4번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네이버와 하이닉스의 시총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다라면 파생과 관련된 자금들의 유입과 유출입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생시장과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느냐 아니면 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는 기업의 가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기업의 가치보다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심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다소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여기에 편입되면 우량주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물론 우량주이기 때문에 시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이꼬로 우량주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투자 포인트를 잘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우량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가 우량주이기 때문에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그 펀드에 보통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든 개별 펀드를 사게 되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앞서도 제가 평가를 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게 MSCI 지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MSCI 지수보다 아무래도 펀드 수익률이 좋게 되면 자신의 성적표가 좋게 나오는 것이고 MSCI 지수보다 펀드 수익률이 나쁘면 자신의 성적표가 나쁘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MSCI와 거의 비슷하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군들로 펀드를 일정 부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는데요. 네네. 수동적인 자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펀드에 가입하면 무조건 펀드가 삼성전자를 사는 거와 같은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있어야만 지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이렇게 글로벌 자금 중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 이런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금들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좀 더 공격적인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이제 편출이 되게 된다라면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액티브 자금이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매물들이 나오거나 매물들이 유입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편입된 국내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이제 3개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지수 편입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이오사이언스와 아이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다 나쁜 회사는 아니죠.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사이언스나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요. 네. 그렇게 돼서 현재 지금 이 세 종목이 편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단순하게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이익들을 내고 이익을 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번에 KMW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그 외국인 지분 증가로 비중 축소가 된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는 이런 성장 산업 대비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가장 성장 가능성이 좀 주목되는 기업이나 산업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MSCI 신흥국 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됐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떤 면을 좀 긍정적으로 카카오뱅크가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일단은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의미를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의 PER이 2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은행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니까 22배 정도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 이꼬르 우량주라기보다는 카카오뱅크가 높은 밸류를 받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졌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 지수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에 편입이 안 된다라면 오히려 이런 게 올라갈 때 지수는 올라가는데 MSCI 지수, 그러니까 국내 지수는 올라가는데 MSCI 지수는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트래킹 에러, 소위 말해서 선물과 연계된 그런 매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과거와 같으면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지수에든지 간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카카오뱅크만큼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수 조기 편입 불발됐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크래프톤이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신규 상장된 이후부터 정말 좀 탈이 많았죠. 뭐 많은 네. 분들이 크래프톤을 뭐 따라잡아서 한 20% 정도 손해를 좀 뭐 얼음진짜로 보고 계신데 그나마 기대했던 게 MSCI 지수 조기 편입이었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수급이 들어오게 되니까 패시브 자금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또한 불발로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뭐 제가 정확한 기준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정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 않았는가. 네. 조금 그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 편입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조기 될까요? 편입이라는 게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기 편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뭐 이 조기 편입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상장된 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기 편입이 된 것들인데 그만큼 특혜를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신규 상장이 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오버행 이슈, 기존에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매물화될 그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초반에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쉬어주는 게 정석인데 이게 이렇게 조기 편입이 된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 오버행 이슈를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능히 다 소화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나타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패시브 자금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MSCI 지수를 이야기할 때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패시브 자금, 외국계 자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ETF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ETF 같은 경우 대부분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ETF에 가입하면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ETF에 가입을 하면 ETF도 하나의 펀드거든요. 펀드기 때문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들을 이제 사서 그 지수랑 추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ETF를 사게 되면 무조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근데 글로벌 ETF라든지 아니면 MSCI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된다면 그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국내에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사게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단기간에 한 몇 천억씩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입이 되면 한 2천억 정도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 돈이 들어올 거고요. 네. 또 계속해서 MSCI 관련해서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기계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이것은 시가총액과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주가 견인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일반 펀드들 같은 경우 주가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는 족족, 그러니까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 족족 매수만 꾸준히 하게 되고 펀드 환매가 일어날 때 매도를 하지만 그러한 양은 매수량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보면 외국인들이
진짜 야멸차게 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오늘도 지수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파는데 지수를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네. 특정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거 똑같이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뭐 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지 국내 시장을 외국인들이 팔고 떠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특정 섹터에 대한 매도이지 국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는 아니다. 그나마 그렇게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들 위주로 자꾸 주가가 빠지면 좀 불안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어떨지 예상이 가능하실까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팔게 되면은 네. 보통 이렇게 추세적으로 팔게 되지 하루하루 그렇게 팔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수급이 별로 꼬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기간에 30%가 빠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로스컷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일정 부분들이 빠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더 기다릴게 이게 아니라 네. 규정상 일정 부분들이 빠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24조까지 꽉 차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물량입니다. 이러한 물량들이 주가가 빠지면 어제 오늘 지금 많은 그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에 대해서 통보가 갔을 것이고요. 그것을 메꾸지 못한다라면 다음 주에 또 반대매가 나오고 반대매가 나오면 공매도를 부르고 공매도가 나오면 로스컷을 부르고 우리가 작년 2월 3월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그렇죠. 공매도도 1년간 중지했었고 네. 반대매매도 유예를 시켰고 로스컷도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그 시세가 좀 꼬여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